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여야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신경전 여전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 사퇴 표명을 하루 만에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발 수도권 연대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소속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 현장 첫 행보로 자신의 지역구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뭐하러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응 방식, 대응 수위를 상당히 좀 높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인데 사법적으로 충실하고 또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법적 대응은 안 하시고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저런 정치적 대응이 과연 또 여론의 우호적인 그거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누차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총재가 본인이 이제 대선에서 낙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선 자금이 문제가 돼가고요. 당의 재정국장이 뭐 구속되고 소속 의원들이 여러 명 검찰에 불려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목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선언하고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에 출석해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사받고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지만 하여간 나에게 보고가 됐건 안 됐건 모든 것은 대선 후보였던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법적 책임은 내가 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그 했다라는 그 행위까지도 자신은 몰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진상 선에서 꼬리를 자르면서 자신은 이제 피해 나오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론에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으로 보여드린 발언 이외에도 이 대표가 직접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수박이라고 하지 말자, 가족 귀한 줄은 헤어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당 다 같이 함께 뭉쳐서 단일 대우를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실 별로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뀐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어떤 개인적인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민주당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비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기사나 그런 어떤 여당의 비판을 보면. 그러나 지금 과연 이 문제를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당의 문제, 이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인천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국민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적 보복에 검찰권이 동원되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에 소위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검찰을 출석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왕에 기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이 큰 사법적 실익은 없습니다. 이미 성남시에 광고비를 냈던 기업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기소가 될 게 뻔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사법적, 법적 실익이 없이 검찰 출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민주당 전체가 비판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익이 없음에도 출석을 결심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와 대표 사이에 오간 그 대화가 어떻게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가 됩니까? 이것은 바로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이미지 훼손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검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피의 사실 공표, 심지어는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범죄로 보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검찰을 두고 볼 때 제일 야당으로서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함께 있는 발언이라고 보겠습니다. 신 전 의원님 네. 이렇게 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가 저녁에는 또 JTBC가 그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만약에 검찰에서 흘린 거라면 약간의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과거 우리가 사례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국정농단 특검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예 뭐 그냥 중계 방송 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정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로서 좀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알 거를 위한 최소한의 뭐 이건지 하는 문제인데 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면은 민주당의 주장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어제 뭐 그 아침 점심 때까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이른바 좀 보수 성향의 매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데 저녁에는 또 JTBC에서 또 더 심층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의 주장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 뭐 여당에서 일간에 뭐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원 80조, 그러니까 이 당원 80조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당내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직무를 정지하느냐 뭐냐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당무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장이 또 당대표가 맡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민주당이 정말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은 존중이 돼야죠. 그러나 사실 과도하게 민주당이 앞서 나간 측면이 있었고 지금의 이 검찰의 행태를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나 공정성이 담보된 검찰의 수사라고 지금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도된 기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당직자들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과한 앞서간 어떤 개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성남FC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듯이 지난 정권에서 정말 2년 넘도록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받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이 그렇게 했다라고 또 되치고 나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다 돌아놓고 보면 검찰이 문제 아닙니까? 설사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는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정권만 바뀌었는데 검찰의 태도와 결론이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이 문제이지 어떻게 여와 야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당원 당규 80조 이 문제는 검찰의 태도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구나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불만이 없는 그런 어떤 태도를 유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앞서갔던 개혁 조치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무가 중지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나와서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런 어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시겠습니다만 당원 당규 부칙에 예.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정치적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무 정지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 가졌죠.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일단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경제 어렵고 뭐 안보 무능도 뭐 감추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뒤에 보면 야당 말살 중단하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대목도 있었습니다. 자, 야당 말살을 중단하라 하지만 대통령과 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반응인데 대통령실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특별한 반응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가요?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이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자꾸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이게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 탄압이라면 뭐 수백 번 해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그대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본인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제3자라고 하지만 뇌물 예. 가액이 17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 부정한 돈을 받았다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6천만 원도 구속영장을 치는데 170억을 안 친다? 이건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당장 그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속에서의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권에서는 좀 따져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거의 목전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났죠. 그래서 만날 시간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꼬인 여야 관계, 전국을 풀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 시간상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 그렇다면 차라리 박홍근 원내대표와 또 혼자 만나기 그렇다면 여당의 원내대표를 함께 대통령께서 만나서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대신에 그런 어떤 구조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좀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현명한 그런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크게 만날 생각이 없는데 이 이야기는 왜 한 겁니까? 아마 여야 간에 통 크게 이런 문제들을 전체를 전국을 풀고 꼬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이제 촉구한 것인데 네. 자신과 만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건 실기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이 국정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로 잘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정무적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만남에 대한 제안이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예. 사적 복수를 위해서 공적 권한을 쓰면은 도둑이라고 그 도둑 누구 가리키는 겁니까? 근데 도둑하고 만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 제안의 진정성을 별로 예. 이렇게 크게 평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안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신조 의원님 원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야당 말살이라든지 폭력적인 국정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조금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변화를 촉구하는 말들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세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별것은 아닙니다만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의 말과 태도는 후보 시절에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제가 대통령을 오래 모셔본 사람이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넓은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신선한 도전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나 대통령께서 어떤 실무적인 어떤 의견들을 거치지 않고 그날 딱 말씀하시면서 그냥 규정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저는 전국이 좀 더 경직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1야당 대표나 제1야당의 언어를 전국에 꼬인 것으로 어떤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됐는가. 결과적으로 양쪽이 똑같은 책임이 있되 그렇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누가 더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야당에게 책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대통령 이제 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예. 저는 양당의 원내대표들을 좀 초청해서 좀 풀어가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 기자회견 내용 중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이라면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하나 되게 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제시를 하는데 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크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어떤 전략의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당이 이렇게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될 때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 전 정부 어떤 청산 이런 것에만 몰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민생을 제1야당으로서 여당이 안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각 분야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1야당의 어떤 목소리라도 전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배려와 이런 어떤 느낌들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목표가 동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각 대폭 쇄신도 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 지금 봐서는 거의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꼭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 개정 법 개정 한 예. 70여 가지 국회에 제출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거의 좀 실종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일각의 지적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랑 그거는 개인적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 사법적 리스크는 본인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민생에 집중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했으면은 이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민생을 위한 여야 간의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을 그냥 연동을 시켜버리면서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게 그게 작금의 현실이고 네.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민생을 강조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정성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말씀하신 그 중점 민생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켰다 말씀하시는데요. 약 한 1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한 90여 건 정도 처리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화의 틀을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열어 서로 대화를 하고 굉장히 이 남은 법안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부딪히는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과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어디까지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서로 의견을 담을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문제만 해도요. 어떤 초대기업의 감세를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어떤 기류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해야 된다는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남아 있으니 그런 어떤 공간을 민주당이 만들어내기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검찰 소환 문제나 이런 문제로 전국이 경색될 대로 경색됐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어떤 국정 운영에 그런 어떤 현명함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될 것은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여당이 좀 만드는 노력을 함께 좀 더 먼저 선도적으로 좀 보여주면 야당도 국민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개헌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만들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신년 어디서 중대 선거구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이 정치개혁의 어젠다를 좀 선점당했다, 좀 뼈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맞대응 같고요. 저거는 저거로서 충분히 여야가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저런 논의는 국회에서 뭐 좀 정말이지 이런 그 무슨 정치 탄압이네 뭐 야당에 대한 모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예. 미래를 위한 뭐 차원에서 좀 저거는 저거대로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 제안 자체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 개헌이나 정치제도 개선의 문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의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총선 1년 전까지 다음 선거제도와 관련한 것들을 전부 다 국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4월 5일까지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개헌 역시도 이미 신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너무나 많은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예. 답안지는 다 있습니다. 서로 여야 간의 결단의 문제이고요. 개헌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정치제도 개선과 개헌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자 개헌부터 하게 되면 윤 대통령 말씀대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제도 개선을 하는데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선거제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선, 정치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이런 문제로 차분하게 성사시켜 가면서 더 큰 개헌 문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그렇게 여야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주요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 하루 만에 공식 일정
재개했습니다. 당 신년회에 잇따라 참석을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시작인 대출 탕감 정책 등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 일단 해명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아이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이 표현하고도 반윤이냐 뭐 이런 거 이야기 이미지 찍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찍는다고 찍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가서는 오히려 이제 건배사에서 절대 화합 이러면서 또 크게 또 외치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게 어떤 기조라고 좀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이냐? 저는 좀 자업자득적 측면이 크다. 자업자득.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거기 부위원장 취임한 게 3개월, 그 이후에 기후환경 대사 이게 맡았잖아요. 근데 그 취임한 시점을 보면은 이른바 이준석 사태가 일단락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요맘때쯤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정치 일정이 다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으면 그 직을 맡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직은, 두 개의 직은 대통령이 나 의원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해갖고 맡은 게 아니고 나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진퇴양난의 딜레마는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이 좀 크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뭐 고온지 스탑인지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나경원 전 의원이 뭐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었던 걸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신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는 해봤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수락할 때, 이게 아닐 텐데 한 서너 달 있으면 대표 나갈 텐데 왜 저러시지? 그때 그래서 저는 대표는 안 나가고 이걸 맞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됐어요. 네.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요. 양손에 떡이라는 게 있는데 양손에 떡은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현명한 가르침 아니겠어요? 네. 지금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하셨지만 결과에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은 이미 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당 대표의 출마를 하는 길로 이제 간 것인데.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죠. 좀 출마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매끄럽지 못한 이 출마 과정이 현재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대략 그 예측을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뭐 박지원 전 원장은 보니까 출마 안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 생명 끝난다. 네네. 뭐 자기가 응원해 줄 테니까 출마하라. 박지원 전 원장이 언제부터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민주당 쪽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관계예요, 이관계. 그러니까 민주당 그쪽 그 시각으로 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유승민 같은 분이 분명히 거기는 뭐 아예 비윤도 아니고 반윤이잖아요. 반윤. 야당보다도 독한 언어로 대통령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당대표가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러면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거의 제로가 돼버리는 거고 요번에 그러고 뭐 거의 그 내년 총선 치르기도 전에 뭐 벌써 레임덕이냐 조기 레임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여론조사 1위 나오고 그게 뭐 역선택이고 이런 거 보담도 하여간 유승민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업을 성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 보이거든요. 여의치 않아 보니까 뭐 꽝 대신 닭이라고 유승민이 1위 할 가능성은 안 보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와서 그럼 네가 윤심을 들이받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하는데 민주당 격려 받아갖고 잘 될까요? 근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혹은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이렇게 퇴로를 뭔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 위원장이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으로 출마 딱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된 그 해석이 나오는 게 그 무슨 부위원장직을 맡을 때도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위원장직을 맡겼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팩트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희망해서 그 자리를 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두로 뭐 문자로 사의는 표명했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예. 결국 당신이 결정을 해라. 그 출마를 하던 여기서 접고 뭐 불출마를 하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던 그건 당신이 선택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뭐다 하면은 이른바 뭐 대통령실이 또 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정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더니 그건 다 헛소리고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해라 마라 구체적인 사인을 주면서 뭐 한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고를 하든 스탑을 하든 당신이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사의 표명한 거에 대해서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당대표 선거 출마 안 하면 다시 이거 맡아도 괜찮다. 뭐 이런 사인이다. 뭐 이런 저는 걸로 뭐 해석을 그 해서 여지도 남겨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직접 관련 발언을 냈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민심을 없애고 당신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당대표에 뽑히더라도 이것은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아하. 수도권 의원들이 같이 좀 뜻을 모아서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 뭐 수도권 당대표 출마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도 같이 지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역구가 수도권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금 단일대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대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인데 실제로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1차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때는 이제 수도권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동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선까지 간다면이네요. 그 전까지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를 전제로 수도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격려하는 게 이간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평소에 저를 사랑하시는 의원님께서 제가 이간계를 쓸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섭섭하고 아니 이간계가 굉장히 최고의 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안 들고. 아니,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 정치인 개인의 현재 상태를 보면 저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말씀 속에서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신 민심을 볼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신뿐만이 아니라 민심까지가 몰려서 이 여당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민심까지 몰리는 여당이 된다고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일 아닙니까?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일은 당신만 얻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 그래서 민심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걸 떠나서도 어떤 정당이든 다양성과 포용성과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당의 생명이고 짧게 봐서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뭐 신조 의원님의 걱정대로 제가 어떤 그런 특별한 정치적 공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평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요. 이번에 뭐 꼴대로 옮겼다. 경선 룰을 70대 30에서 이번에 당원 투표만 100%로 해갖고 꼴대로 옮겼다.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예. 그거 좀 그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70%는 당원 직접 투표가 70%였고요.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 당대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요, 역선택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1년입니까? 6월 11일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도 그 룰이 역선택 방지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나오는 여론조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뽑아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다 포함돼서 이른바 역선택까지 포함돼 그거를 마치 뭐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도층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고 계산했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근데 왜 그러면 그 30%도 없앴는가? 세계 제대로 된 정당 중에요. 여론조사 가지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좀 잘못 도입된 뭐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거 마치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존 룰로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 연대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수도권 연대 파괴력이고 뭐 이제 윤상현 의원은 뭐 이제 김장 연대를 뭐 영남권 그러니까 뭐 텃밭 연대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그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요번에 뽑힐 지도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는 건데 그렇죠. 당 대표 얼굴만 가지고 총선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가장 기본 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선거전을 지휘하는 장수가 이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당 대표만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한 1년 후 상황 아닙니까? 1년 후에는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이 그때는 총 출동해갖고요. 다 뭐 한 권역을 맡아갖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뽑히는 당대표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영남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윤상현 의원 충북 세종 일정하고 김기현 의원은 TK 일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쨌든 변수는 누가 출마하냐잖아요. 설 전에 어느 정도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던 나 전 의원인데 그 전에 입장 낼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낼 거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도 더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이제 순방을 떠나니까 그 전이라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이제 민주당의 희망대로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비윤의 길을 걷겠다는 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높은 이 당 지지층으로부터의 높은 지지율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쭉쭉 빠져서 그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낙선을 하게 될 경우 그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텝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도 그런 점에서 고심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피해자 측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서 뭐 해법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 지금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면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늘 참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은 이겁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긴 시간을 거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일본 총리와의 어떤 뭐 굴욕 회담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라고 네. 하는 측면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어떤 큰 정치적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설사 제대로 다 반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정성 있는 내부 노력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고 너무 급하게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어떤 정책 어떤 정부 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가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지금 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직접적인 사과고 현금을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네. 그 해당 그 기업들 일본 기업들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금 현금 지급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에서는 빠르게 현금 지급이라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 제3자 변제 방식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피해자가 바라는 방식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과는 해야죠. 사과는 해야 되고 이전에도 뭐 위안부 문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피해자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보상 배상 이상으로 이제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의 이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이렇게 요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자로서의 어떤 또 이 절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해 갖군요. 굉장히 많은 그 저기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 65년 한일 협정, 그다음에 그때 같이 이루어졌던 청구권 협상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다 금전적인 배상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 정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제 또 개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것만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문제와 네. 금전적 보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좀 지혜롭게 좀 조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태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권리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관계없이 묻지도 않고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흐름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더라도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일방적인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로 다 끝났어요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순간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해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피해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가해 기업의 사죄 배상이 빠진 채로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이 판결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정부 해법에는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